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 아침 되고 있습니다. 전우석입니다. 예, 어느 선배가 미국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또 미국 얘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적을 가두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적을 두게 된다. 이 유명한 말이죠. 정치인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명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닉슨이 적었다는 적들의 명단이 논란이 되자 이 말을 했죠. 포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뇌물 사건으로 물러난 스피로 에그뉴, 미국에서는 스파이로 에그뉴라고 하더군요. 이 에그뉴 부통령 대신에 지명을 했던 부통령이죠. 그런데 1974년 8월 달에 닉슨이 상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임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선서 한 달 뒤인, 정확히는 31일 뒤인 1974년 9월 8일 닉슨 대통령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면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사면을 한다. 그래서 논란이 커졌죠. 그때부터 그에게 남은 임기 2년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첫 달에 71%에 달했던 지지도는 10% 이하로 급속 추락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책을 쓴 정치평론가 닉 레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드는 865일간 재임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임기는 31일에 불과했다. 포드가 재평가를 받은 것은 거의 사후죠. 죽고 나서입니다. 포드를 질타했던 많은 언론인들이 앞다투어서 그가 닉슨을 사면함으로써 미국의 국격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포드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칼럼니스트 리처드 리버스. 이 리버스는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생전 인터뷰에서 포드는 사면 이유를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닉슨은 내 친구였다. 나는 친구가 오명을 쓰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사면 결정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요. 포드는 자신의 회고록에 사면 이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보다 더 강한 정치 쟁점은 없다. 나로서는 다른 문제에 일반의 관심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재주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머릿속에 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다 가두어 놓고 외부에는 적이 없었죠. 공개리에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포드를 말할 때 미국 언론은 양식 있는 디센트 이런 수식어를 앞에 붙이곤 합니다. 저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처럼 적을 머릿속에 가두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저는 늘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십상시란 말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사방이 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보수주의 원칙을 아직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고백하자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가끔은 진영의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선거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통합당 공천을 두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잡음을 말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의 99%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보수성이란 걸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런데도 좀 논란이 되더군요. 통합당을 비판한 게 못마땅한 분들이 있었겠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당을 비판하지 않으면 통합당이 잘못 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요? 지난 총선 때처럼 나중에 예상을 깨고 패배한 뒤에 공천을 한 사람이나 당대표를 지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할 겁니까? 제 경험으로, 제 시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게 보여도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곡에 빠져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중순 일찍이 모 지상파 방송국과 선거방송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뭐 합시다 하는 프로그램에 몇 차례나 광고관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당의 공천을 받는다거나 출마한다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특정 정당을 만들기 위해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수많은 정치평론가 중에 가장 먼저 단일 대오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보수 단일 대오 말입니다. 제가 짧은 조강위원회를 할 때도 친박 비박 문제를 해결해서 단일 대오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패배한다. 이걸 누차 주문했죠. 다만 한 가지 연동형 비례제도가 있는 한 비례대표 선거 정당 투표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퍼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또 다른 보수 정당이 출연할 때 통합당 비례대표 명부에 불만인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통해 보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면 그게 나쁘지는 않겠죠.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골수 친박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포기하는 것보다 친박 정당에 정당 투표를 해서 당선자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3%가 안 되어 사표가 된다면 최악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지역구 선거는 저 역시 야당이 분열하면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공천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사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당층과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33%를 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중에 25% 정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을 긍정평가하지만 부정평가하는 사람은 55%에서 58%까지 됩니다. 지난주 갤럽도 그랬습니다. 제가 보수야당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도층과 무당파, 말하자면 부동층을 유인하는 계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걱정한다고 해서, 이걸 지적한다고 해서 분열주의자로 저를 몰아댄다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말씀을 앞머리에 했으니 이 말도 해야겠군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저는 정말 문 대통령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걸어서 천일이 훨씬 넘는 기간을 감옥에 두는 건 말입니다. 아마 문 대통령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겠죠. 어디까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검 때부터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사법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한 것인데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대한민국 통치구조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가 확고하다면 누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직 단 한 번도 그런 의지를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문 대통령과 문 정부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뉴스를 살펴보면요. 뉴스는 전부 전염병 뉴스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전염병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정치판이 올스톱 했으니 말입니다. 선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후보자들은 지금 필승 전략을 수립하기는커녕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대면 선거 유세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기껏 할 수 있는 게 문자를 보내고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쯤 윤곽을 드러낼 판도도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도 여당은 튼튼한 조직을 믿고 있겠죠. 정말 튼튼하죠. 또 확고한 진영 논리에 묶여있는 팬등층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으로 든든할 겁니다. 조국 사태에서 잘 보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언제나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지지자들입니다. 그런 조직이 없는 야당은 바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는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대중이 자각할 것을 기대하죠. 어쨌든 전염병 여파로 인해 선거는 아직까지는 먼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외관적으로는 일여다야 구조이지만 날이 갈수록 거대 두 당으로 직별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군요. 결국 다당제를 염두에 둔 연동형 비례제도는 철저한 실패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으로서 그렇죠. 전염병과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어제 오후 5시
977명으로 늘어서 일본을 추월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 이 CDC는 한국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해 불필요한 여행 자제국으로 올렸더군요. 중국과 같은 단계죠. 하지만 아직 국무부는 일본과 같이 각별한 주의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2단계입니다. 이 전염병의 발병지인 중국도 지방정부가 여러 곳에서 한국인을 강제 격리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거 배은망덕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직 우리는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 먼저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입출국 제한 조치가 확산되면서 미처 그 사실을 몰랐던 승객들이 황당한 일을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 모리셔스죠.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잘한다는 작은 나라죠. 이 모리셔스에 신혼여행을 갔던 신혼부부들은 쥐들이 들락날락하는 임시거소에 격리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나쁜 추억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국력이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보수의 외인을 넓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어제 오늘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진은식이었습니다.